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흔히들 독립기관이라고 부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오늘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9분 만에 반박에 나섰는데요. 감사를 방해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쪽 모두 법적으로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열린 선관위원 회의에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거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게 헌법적 관행이라고도 했습니다. 헌법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2019년에 감사원은 선관위 발표 9분 만에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감사를 자제했을 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중반 선관위에 일체 자료를 요구할 계획인데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 방해로 선관위 책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두 기관 간 법적 다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체리 뉴스 최순입니다. 선관위는 계속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직원 중 자녀가 채용된 사례 지금까지 10명 발견됐는데 그중 절반이 아버지 근무지 관할에서 채용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면접위원이 과연 동료 자녀가 시험 보는 걸 몰랐을까 의심이 들죠. 선관위는 뒤늦게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근무지 관할에서 자녀가 채용된 5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전수조사와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선관위 퇴직자 2명, 충북과 충남 선관위 퇴직자 각 1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한 시도 선관위 관할에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앞서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현직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자녀를 포함하면 아버지 근무지 관할에 자녀가 채용된 사례가 모두 5건에 달합니다. 같은 근무지에 자녀가 취업한 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상 면접위원이 시도 선관위 4급 과장급으로 구성되는데 논란이 된 직원 대부분이 자녀 채용 당시 4급이었던 터라 면접위원과 아는 사이였을 거란 얘기가 선관위 내에서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를 넘어 세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고용 세습 조사 받는 것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입니까? 선관위는 논란이 커지자 조사 범위를 5급 이상 직원에서 전 직원으로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척까지 넓혀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진행하며 또 충돌해왔죠. 지난 10개월 동안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왔는데 이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체면국인 감사원에 전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특별감사 관련 감사위원회를 열고 전 위원장의 개인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였습니다. 감사위는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 상습 지각하는 등 근무 태만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내부 제보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무팀은 여러 의혹에 대해 전 위원장의 개인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감사위원들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례상 세종을 오가는 장관의 근태는 문제 삼기가 어렵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 유권 해석에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도 위법함이 없다고 봤습니다.
갑질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직원에 대해 전 위원장이 탄원서를 써준 일에 대해서만 기관주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전 위원장 감사를 주도해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불문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위원장은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불법적 감사 부분에 대해서 강력 법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감사위원회 결정은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로운 결정을 해주신 감사위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반면 감사원은 기관주의 결정도 기관장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선관위가요. 다른 조사는 다 받겠다면서 유독 감사원 감사는 절대 못 받겠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할 수 없지 않냐는 것인데요. 속내는 이번에 감사원 직무감찰에 물꼬를 트면 앞으로 껌껌이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에도 소쿠리 사전투표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선관위가 극렬 반발에 막았었죠.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면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선관위의 고유 업무에도 감사원 개입 여지가 생긴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아무리 여론이 안 좋더라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게 선관위 분위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는 받겠다면서요. 이거와 감찰 감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조사와 감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권익위 조사는 그야말로 선관위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죠.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4명에 한정되고요. 반면 감사원은 앞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죠. 기관을 통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강제성도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 방해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 아니다 양쪽이 완전히 다른데 법적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선관위는 헌법을 내세웁니다. 헌법 97조,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한다고 돼 있는데 선관위는 우리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독립적 헌법기관이니까 맞지 않다는 거죠.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 3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직무감찰 예외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데 선관위는 없다는 거죠.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때까지 예외는 국회와 법원뿐이었는데 법 개정 과정에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넣을지 국회에서 논의한 끝에 헌재만 들어간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에 선관위를 감사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 얘기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가 독립적이지 조직 운영까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민 정서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은요, 전에도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6년과 2019년 감사원이 직급별 정원 초과, 서류 전형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선관위 감사를 한 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이 전례를 들며 회계 검사뿐 아니라 직무 감찰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선관위는 당시 회계 검사를 진행하다가 확장됐을 뿐이지 처음부터 인사 문제로 감사를 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법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 감사는 선관위 스스로만 할 수 있다 이 주장인데 네. 자 그러면요. 그동안 인사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아빠 찬스 이런 거 하나도 못 밝혀냈잖아요. 그럼 선관위에게 계속 스스로 맡겨둬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직원 근무 관할지 내에서 자녀를 채용하는 사례까지 있었는데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례 하나도 거르지 못했죠. 국민의힘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도 외부 감사는 안 된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선관위는 못 받겠다 감사원은 감사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 방해를 하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고발을 하더라도 못 받는다. 여기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권한쟁의 심판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선관위는 여론이 안 좋은 만큼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침 어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엔 또 감사원이 10개월이나 특별감사를 하더니 전현희 권익위원장 책임을 묻질 못했어요. 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도한 감사였는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죠. 마치 감사원과 여당이 한편, 선관위와 권익위, 야당이 같은 편인 모양새가 됐습니다. 전현직 정권 인사들이 뒤섞이면서 기관관 그리고 기관 내부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을 감찰하는 감사원, 독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 부패 방지를 하는 권익위, 어느 기관보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정파적인 구도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월 대법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데요. 그 후임 인선을 두고 이번엔 또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에겐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에겐 임명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 통상 대통령실과 대법원은 물밑 조율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줄인 8명 중 일부 후보자를 제청할 경우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8명 후보 중 동의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후보는 정계선 박순영 판사로 압축됩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이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계선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박순영 판사는 최근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이 될 때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오석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그중 6명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소속으로 좌편향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과 공정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분, 국민에게 봉사할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추천위원회 구성 당시에도 충분히 조율하지 않았다는 불신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반대 후보를 제청할 경우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치적 부담도 큰 만큼 일단 협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에 이 법원에서는 반발 기류도 감지됩니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도 하기 전에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김정근 기자가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이 특정 대법관 후보의 임명 거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법원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8인으로 압축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법원 내부의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압박이라며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통령실이 임명 거부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다른 부장판사도 임명권자와 어느 정도 협의는 필요하지만 사법부 권한을 아예 행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선 9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선정 과정에 과하게 영향력을 미치려다 반발을 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선
37명의 후보군 개개인에 대한 추천위원들의 토론 없이 찬반 표결로만 8명을 압축했습니다. 고등법원 한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는 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후보를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임명 제청에 앞서 고심이 깊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2년 전 이런 발언을 했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악의적인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한 건 지난 2021년 11월. 검찰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기소했고 오늘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 사실도 아니라는 황 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밖에 볼 수 없어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검찰에 사과까지 했지만 황 전 최고위원은 10개월 뒤 문제의 주장을 되풀이했던 겁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 오인이고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신 것 같다, 판사님이. 오늘 유죄 판결로 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이 집회 관련자를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간부 3명을 소환하는 등 관계자 29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노조 측은 다음 주말에도 노숙 집회를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 돗자리를 깔고 누운 민노총 노조원들. 지난달 17일 1박 2일 노숙 집회의 모습입니다. 이틀간 이어진 집회로 도심 교통정체가 극심했고 노조원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이태의 민노총 부위원장 등 간부 3명이 오늘 경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행진로 확보 문제와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한 소통들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을 기획하거나 준비됐던 건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1박 2일 집회를 함께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도 소환을 통보하는 등 29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밝힌 경찰이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겁니다. 민노총은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노조원을 폭행했다며 고소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찰에 의한 살인적인 폭력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민노총 금속노조는 오는 9일 대법원 앞에서 2차 1박 2일 노숙문화제를 열기로 했고 건설노조는 고 양회동 씨에 대한 추모문화제를 매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사이에 둔 경찰과 민노총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인데요. 누굴 국민의힘 귀인이라고 했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무소속 김남국 의원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오늘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특강에 나선 윤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귀인들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별로 덜 후진 사람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무부자라든가 홍인이라든가 주창가를 조금만 소환하는 전 장관, 우리가 저거는 아니지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국가의 귀인이 되는 것이고. 귀인은 귀한 사람이란 좋은 말인데 좀 비꼰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에 김행 전 비대위원은 저희는 걱정 안 한다. 사실 땡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윤희숙 전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귀인 이야기를 꺼낸 게 우리가 뭐 앞으로 나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야권 인사들을 비꼰 윤 전 의원은 곧이어 국민의힘도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 딱히 진취적이지도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담론이 있냐? 뭐 하는 정치 세력이냐? 스토리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차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윤 전 의원의 쓴소리, 국민의힘은 귀를 제대로 기울였을까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대변인이 있습니까? 물론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6시 30분에 이미 의원회관에 나왔대요. 자기가 그래요. 자숙하고 자성하고 있다. 제가 김남국 의원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 실망 그런 것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던데 동료 의원들과는 통화는 하나 보군요. 네, 김 의원이 두문불출할 때도 이분들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죠. 제가 전화해서 합법이다 위법이다 따지지 마라. 제발 변명 해명하지 마라. 본인도 수긍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자진 탈당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요. 의원님 정말 자살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김남국 의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이거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라면은 자기 정치권 보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혹시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하세요? 했어요. 국회 나온다고. 근데 떳떳하게 남자답게 국회의원답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글쎄요, 내가 이렇게 충고했다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정작 김 의원은요. SNS로 국민의힘 주장이라든지 언론 기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원들과도 문자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인내와 끈기로 이 순간을 즐겁게 보내라는 응원에 김 의원은 꿋꿋하게 이겨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꺾이지 않겠다고 했나 보죠. 네, 당 최고위원을 하면 국회 상임위원장은 맡지 않는 게 국회 관례처럼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원구성 때 최고위원인 정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관례가 깨졌습니다. 이번에 행안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정 의원이 다시 행안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절대 굽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행안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행안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정 의원이 후반기에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내정이 돼 있었지만 지난달 30일 본회의 표결 직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과방위원장 맡을 때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렸는데도 뭐 고집을 꺾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비슷한 거네요. 네,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이 조금은 다릅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요,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해결하면 될 문제라면서 정 의원을 옹호하면서 박광훈 원내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한 비명계 의원은 기득권 포기를 위해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본인은 상임위원장까지 기득권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정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기준을 정해 1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상임위원장 한 자리가 개파 간 갈등을 더 깊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3살의 정유정.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잠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무색하게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숨겼습니다. 먼저 배영진 기자입니다.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 건물을 나선 정유정. 신상 공개 결정이 됐지만 챙이 넓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 실제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수법은 어디에서 배웠는지, 과외 앱을 실제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고 실종 사건으로 위장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정유정은 살인 충동을 느껴 석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정유정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런 정유정의 범행 뒤 행동을 보면 이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성큼성큼 걷는 모습 너무도 태연하죠.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배우미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든 정유정이 성큼성큼 걸어 내려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시신을 담을 가방을 갖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범행 후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고 나서의 어떠한 좀 긍정적인 기분, 자신감 고취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심취했고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합니다. 범죄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잔혹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노출이 많이 될수록 잔인성은 높아지면서 범죄 죄의식이 낮아지기 때문에 행동들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고. 경찰은 현재 정유정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짙지만 지능적이진 않다고 진단합니다. 범행 증거물을 그대로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고 피 묻은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는 등 빈틈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앱처럼 모르는 사람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이 인기죠. 그런데 이 1,000원의 저녁밥도 나왔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놨는데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갈하게 하나하나 마련되는 음식들. 식사 시간이 되자 이 식당의 주인공 어린이들이 등장합니다. 훈제 오리볶음과 치즈 달걀말이 등 영양가 있는 식단이 알차게 구성됐습니다. 닦아줄게. 미역국. 맛있게 먹어. 서울 노원구가 운영하는 어린이 전용 식당으로 저녁 한 끼 가격이 단돈 1,000원. 원래 단가 8,000원과의 차액은 서울시와 구청이 지원합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막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좋아요.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여 명. 대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좀 집에 있는 간단한 제품들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살짝 집밥 같은 걸 따뜻하게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기뻐요. 부모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깁니다. 일을 하면서 식사를 이제 매일 준비하는 게 부담이었는데 1,000원이라는 금액에 영양 있는 식단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게. 강동구에서도 2,500원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기른 채소도 메뉴에 포함돼 있습니다. 야, 상추는 너네가 키운 거니까 먹어봐. 떡볶이가 맛있긴 한데 너무 매워요. 근데 자꾸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노원구와 강동구는 어린이 식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주말에도 진료를 해왔던 국내의 첫 어린이 병원인 소아병원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주말 진료가 잠정 중단됩니다. 소아과 전문의 3명 중 1명이 그만둬서인데요. 갑자기 우리 아이 아프면 어떡하나 부모님들 걱정이 큽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1946년 국내 첫 어린이 전문 병원으로 문을 연 소아병원. 이곳에서 아이들의 진료를 받는 부모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애는 애고 없이 아프니까 동네 병원이 안 하면 이제 올 데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소아병원 오니까 여기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많이 봐주시니까 금방 낫긴 했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지요. 소아과 일반 진료 담당 전문의 3명 중 1명이 퇴사하면서 의료진이 부족해 주말 진료를 못하게 된 겁니다. 소아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이른바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는데 장기간 주말 운영이 중단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소아병원 등 4곳이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운영 중인데 야간이나 주말에도 응급실을 가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진료 마감 5시간에서 6시간 전에 접수가 끝나기도 합니다. 지난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순천향대 서울병원도 지난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소아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는 데다 낮은 수가 등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점점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너무 오래 끌고 와가지고 동네 소아과부터 대학병원까지 완전 붕괴된 상태인 거예요.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개인병원 662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돼 소아과 오픈런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 기억하시죠? 나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구나.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었는데요.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무료로 마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협박한 사건. 술집에서 낯선 사람이 건넨 술 깨는 약이 마약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중독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게 마냥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내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혹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몸이 또 이상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해서 건강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마약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익명 검사를 원하는 마약 범죄 피해자, 일반 시민들은 검사가 가능하지만 마약 중독자, 마약 성분 진통제 복용자 등은 제외됩니다. 마약 키트로 진행되는 간이 검사 결과는 몇십 분 안에 나오는데 양성이면 서울시 산하 은평병원에서 정밀 검사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수준이 낮은 기계로 하면 실제 몸에 마약이 있는데도 없는 걸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수백 수천 종인데 하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마약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수사기관 통보 여부는 법적 검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올해 여든인 바이든 미 대통령, 고령의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죠. 이번엔 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넘어졌습니다.
백악관은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진 거라고 해명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네요.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틀 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언급하며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We've deepened our alliance and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Republic of Korea against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연설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나눠준 바이든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는 도중 갑자기 넘어집니다. 급히 쫓아온 경호원과 사관학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일어납니다. 이어 바닥에 있는 검은 모래주머니를 가리킵니다. 미 백악관은 악수 도중 무대 위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상태는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으로 돌아와 대수롭지 않은 듯 농담을 했습니다. 정치 라이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ven if you have to tiptoe down a ramp, you got to tiptoe. It's like an ice skate.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순으로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고령입니다. 올해 2월 건강검진 결과 직무에 지장 없는 수준의 건강한 남성이라는 평가를 의료진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300년 이상 살고 있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When I was graduating from high school 300 years ago, I applied to the Naval Academy.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거나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다 발을 헛디디는 등 자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건강 이상 서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미국에선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팁을 주는 문화가 있죠. 그러지 않아도 요즘 이 팁 가격이 급등해서 부담이 큰데 종업원이 없는 셀프 계산대에서도 팁을 부과하자 미국 소비자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 이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내 대학 인근의 상점가. 음식점에 들어가 샌드위치 2개와 음료를 주문하고 담당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음식 가격은 세금 포함 47.89달러, 우리 돈으로 63,000원가량 됩니다. 담당 직원에게 줄 팁은 최소가 음식값의 18%입니다. 최대 25%까지 제시하는데 중간값인 20%를 선택하면 우리 돈으로 11,500원이 넘습니다. 원래 음식값의 15% 정도를 주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종업원들의 수익이 줄자 팁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I think the amounts have been skyrocketing since COVID. You don't get to choose. You pay 20% tip, period.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할 때도 팁이 부과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32.93달러, 우리 돈 43,000원가량의 닭 한 마리 세트를 주문했더니 배달비가 약 18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4,000원인데 이 중 배달원 팁이 8달러,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넘습니다. I never really liked how they separated. It kind of was about half of what I just paid for. If I can, I'd rather just go in person. That way. 문제는 이 팁 가격이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도 가라앉지 않는 건데요. 최근엔 서빙 등의 서비스가 없는 곳에서도 팁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음료 전문점의 셀프 계산대에서 주문을 했더니 최대 25%의 팁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또 다른 카페는 포장 주문인데도 팁 선택을 요구합니다. 팁을 내지 않는 것도 선택 가능하지만 점원이 지켜볼 때가 많아 사실상 팁을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What are they doing with it? Am I just wasting my money? I definitely feel more obligated when they're standing there watching you if you seeing what button you hit.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 팁도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I think the price changing has a lot to do with inflation. If I didn't have tips, I would be completely broke. I would be just because I don't get my wages isn't high enough, you know. 미국 내에선 소비자들이 더 반발하기 전에 이 적절한 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밀가루를 만들 때 나오는 밀기울, 또 맥주 만들고 남은 맥주박. 그냥 버려지던 식자재들이 최근 새로운 식품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유에 타먹는 시리얼입니다.
일반 시리얼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밀가루를 만들고 남은 껍질, 밀기울로 만들었습니다. 한 베이커리 식빵은 밀기울과 맥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인 맥주박이 주재료입니다. 밀기울과 맥주박은 식감이 거칠고 열량을 내는 영양소가 부족하지만 저칼로리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게 장점입니다. 최근 식품업계는 버려지거나 가공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푸드 업사이클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양이 고르지 않아 버려졌던 조각살과 콩비지 등은 과자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런 자투리 재료들이 식품으로 활용되면 버려지는 음식량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입니다.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도 부합한다는 반응입니다. 가치 소비 같은 걸 되게 많이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업사이클링이 되는 과정을 사람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영양적으로 또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굳이 사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푸드 업사이클링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해 530억 달러에서 2032년 833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침체됐던 한국 영화계의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마동석표 액션 연기가 할리우드 영화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관객들도 반가워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탄다. 통쾌하고 거침없는 액션.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웃음을 이끌어내는 유쾌함까지.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영화 범죄도시 3가 침체된 한국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도 영화관 좌석은 거의 매진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시리즈물로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원하게 웃고 좀 스트레스 날릴 만한 한국 영화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좋고 이런 한국 영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5월에는 할리우드 영화가 돋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시리즈물 분노의 질주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흥행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영화 모두 개봉 첫날 10만여 관객을 모았고 이미 100만 관객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도시 3가 개봉 첫날 74만 명을 동원하며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100만 관객 돌파까지도 단 이틀, 분노의 질주보다 6일이나 빠른 기록입니다. 성공하기 어렵다는 시리즈물로 할리우드 영화를 압도한 겁니다. 3일째인 오늘은 200만을 돌파,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전편보다 빠른 속도로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범죄도시 3를 택하는 셈입니다. 극장에 가는 생활 습관, 그것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 한국 영화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주기를 업계가 기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한계를 깼던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 영화계에 또다시 구세주가 될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주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전국이 맑아서 어디에서든 활동하는데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가열돼서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나가실 때 접이식 우산 챙기시면 좋습니다. 한낮 더위도 계속됩니다. 주말 내내 서울 기준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청주도 28도,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지는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같이 높아집니다. 활동 전 선크림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햇볕이 가장 강한 오후 3시 전후까지는 오랜 바깥 활동을 잠시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강한 볕의 자외선도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오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합니다. 이 법상 선관위 인사감찰은 선관위원장만 지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게 맡겨놨더니 아빠 찬스, 형님 찬스로 채용된 정황이 쏟아지고 있죠. 그중에는 작년 내부감사 때 문제 없음 결론 내린 건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내부의 썩은 부분 누가 발견해서 어떻게 도려낼 건지 명확한 답을 내야 할 겁니다. 선관위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신뢰가 이제 별로 없거든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선관위가 답하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